그다음에 이제 용적률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용적률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순부담하고 이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부 취납을 하게 되니까 순부담을,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축 위에 뭐 도로라든지 공원을 만들어서 강남구나 서울시에 기부 취납을 했을 때 순부담이 된 건데, 그거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순부담 하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용적률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들이 또 하나 이제 내부적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용적률을 좀 상향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상한 용적률과 관련된 부분을 준주거 지역하고 3종 획지에 적절하게 어떻게 배분하면서 조합원들의 이득을 최대한도로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대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신속통합기획에서 발표됐던 그 세대수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보면 대부분이 이제 평형대를 약간 늘리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신속통합기획에서 발표됐던 세대수 부분은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세대수를 다 늘려서 갈 수 없는 그런 형태의 평형 구성이 좀 일부 돼 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의 어떤 평형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건축계획 부분하고, 그러면서 좀 임대주택을 좀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 위주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기존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이게 4개의 꼭지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통해 가지고 좀 조정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하나하나씩 뜯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속통합기획에서 구역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최초에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에서 나왔던 구역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크게 이제 이슈가 뭐냐면, 이쪽에 이제 덮개도로 부분이 빠져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이쪽에 노년로변에 이제 동호대교에서 넘어오는 고가차도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고가차도를 일부 철거하는 부분들이 이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우리 구역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속통합계획도 하면서 요거와 관련된 부분들이 논의가 됐을 때 이 고가차도의 철거와 관련돼서 서울시의 기본 방침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계획 할 때 이 압구정 고가차도는 제외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덮개도로 부분이 이제 포함된 그런 형태로 해서 약 한 39만 9천여 제곱미터가 우리가 이제 정비구역으로 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과정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뭐 현상 공모도 했고 히림에서 만들었던 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덮개도로 부분들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면적 조정을 해서 조합 제한, 근본에 우리가 정비계획 제한할 때는 약 39만 1천 정도로 조정을 해서 이제 정비구역은 조정을 해서 제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이제 토지연계에서 3종 획지를 좀 확대를 하고 준주거 지역을 좀 줄이는 계획이 제안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신속통합기획 안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종 획지가 되겠고, 이쪽이 이제 준주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게 이 3종 획지 면적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100% 갈 수 있는 어떤 그 건축의 용량이 나오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약 한 22만 1천 정도 되는데 약 한 6만 7천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3종에서 용적률이 상한이 300%고, 뭐 뒤에 뭐 정비계획 용적률도 일부 뭐 좀 있고 임대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6만 7천 제곱미터에서 법적 상한 300%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100% 이쪽에 다 갈 수 있는 연면적 확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3종 획지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갈 수 있는 대지를 좀 넓혀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우리 조합원들이 원하는 평형대로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이쪽 준주거 지역의 한 블럭을 3종으로 좀 다운해서 우리 3종 하나의 획지처럼 조정을 해보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종 획지를 6만 7천에서 약 한 7만 3천 평까지 늘리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준주거 지역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 도로변의 준주거 지역 한 켜 정도 놔두고, 요게 이제 주상복합 정도로 해서 13,000에서 약 한 8,700 정도로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뒤에서도 이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따로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보행 통로 조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신속통합계획에서는 압구정역에서 우리 덮개도로까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공공보행 통로를 설치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뭐 제시가 됐을 때도 그렇고 최근까지도 아마 이제 조합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서울시에서도 이제 그동안 우리 조합의 입장도 다 이해를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아마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요 부분들이 공공보행 통로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제 돌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쪽이 이제 노년로가 되겠고 압구정역에서 이제 노년로변으로 가서 문화공원을 통해서 덮개공원까지 연결하는 어떤 공공보행 통로를 이렇게 이제 좀 가져갔으면 하는 게 이제 우리 조합의 입장이고, 서울시에서 이제 기존에 결정된 내용이 이렇게 이제 일직선으로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정비 계획을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조합의 입장을 반영을 한 내용으로 제안을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뭐 앞서서 뭐 지금 이 구역도 관련 부서 협의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여타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 공공보행 통로와 관련된 논란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조정하는 부분이 일단은 조정을 한번 시도는 해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가 이 공공보행 통로 조정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순부담 계획과 관련된 부분인데, 요게 이제 뒤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용적률과 관련된 게 이제 계속 연동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순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순부담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지의 우리 3구역의 순부담 기준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기준에 한강변의 아파트의 재건축을 할 시에 용도지역 변경 없어도 최소 10% 이상, 특히 이제 우리 압구정 아파트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한강변의 10% 이상을 전체 구역면적 10% 이상을 순부담을 기반시설로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종상향이 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이 초등학교 뒤쪽에 2종 7층 지역도 있고 2종 일반 주거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 종상향을 한다든지 했을 때 종상향에 따른 순부담 의무 비율이 또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3.3% 정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거용도 전환에 따라서 0.3%. 요거는 이제 원래 이제 지구단위계획에서 중심지 시설로 돼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주거용도로 이렇게 전환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제 주거용도 전환과 관련된 부분이 또 이제 순부담 의무 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0.3%인데 어쨌거나 이걸 이제 저희가 다 계산을 해보니까 기준이 한 13.6%더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13.6%인데 신속통합계획에서 이제 순부담 계획을 우리가 쭉 계산을 해보니까 뭐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녹지도 있고 공공청사도 있고 일부 문화시설도 만들어서 공사해서 기부 체납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덮개도로도 있고 뭐 일부 지하차도에 따른 공사비 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쭉 계산해 보니까 한 17.3% 정도가 우리가 이제 순부담하는 걸로 신속통합계획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우리가 13.6%가 기준인데 17.3%를 했다 손 치더라도 요거에 따른 순부담에 따른 어떤 용적률 인센티브는 이미 다 신속통합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요. 반영이 돼 있는데 그렇더라도 좀 순부담을 너무 좀 높으니까 순부담을 좀 조정을 해서 좀 낮추는 계획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기존에 이제 17.3% 신속통합계획에서 돼 있던 걸 갖다가 한 조합에서 지금 한 15.1%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은 13.6%인데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하는데 이제 일부 또 토지용 계획을 조정을 하다 보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토지용 계획을 조정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죠. 그래서 이제 일부
일부 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3종 획지를 늘리면서 가운데 도로를 입체도로로 결정하고 그걸 대지화하는 내용을 해서 일부 이제 공원 도로 면적은 축소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부 공사비와 관련된 건축물 기부 취납과 관련된 부분을 공사비를 좀 조정을 해서 순부담 비율을 좀 낮추는 방법. 그렇고 근데 이제 순부담 기울이 원래 이제 신속통합계획 17.3%인데 15.1%까지 낮추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혹자들은 그렇습니다. 요 순부담 계획이 약간 이제 우리가 기준이 13.6%인데 더 낮추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이제 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앞서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순부담이라는 거는 용적률과 관련된 인센티브와 관련된 게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순부담 양에 따라서 우리 조합원들의 분양 연면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 15.1%를 했을 때, 요 정도 했을 때 기존의 신속통합계획에서 나왔던 조합원 분양 연면적, 그러니까 조합원 분의 분양 연면적 플러스 일반 분양까지 포함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제외한 연면적이 거의 비슷하게 가게 되고, 요게 더 줄어들면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 예산을 통해서 마련이 됐기 때문에 건축물 개수 조정을 통해 가지고 좀 용적률 인센티브를 좀 더 올려보겠다, 연면적을 올려보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한 용적률을 갖다가 이제 균형 배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부 체납 양을 인센티브 계산할 때 준주거 지역하고 3종 일반 주거 지역하고 어떻게 배분해서 인센티브를 가져갈 거냐, 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까지 감안해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비계획 용적률을 3종 일반 주거지에서 263%에서 최대 271%까지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겠더라라는 내용으로 이제 검토가 돼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보시면 요 차이가 우리가 이제 3종 획지만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조합 제한하는 3종 획지의 면적도, 대지 면적도 늘어났지만 용적률 차원에서 요 271%하고 300%하고 사이에 절반이 임대고 절반이 분양이니까 이 빨간 선이 기준 용적률에서 법적 상한까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합 연면적은 늘어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3%에서 271%까지 약 한 8% 정도 올라가는데 그만큼의 조합 분양의 연면적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이제 순부담 앞서 설명드렸던 이게 이제 기준 용적률 4% 상향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한 내용인데, 원래 이제 기준 용적률이라는 게 서울시에 정해져 있는 게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230%고, 그 다음에 2종 7층 지역에서 올라가는 거는 이제 190%,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200%로 돼 있습니다. 이 기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신속통합계획 할 때는 이 면적에 따른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230, 이 면적이 190, 200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중평균을 했어요. 면적별로 가중평균을 계산을 해가지고 220.4%로 해서 이제 신속통합계획에서 용적률 계획이나 연면적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다른 구역, 뭐 2구역이나 뭐 이제 4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우리처럼 용도적이 이렇게 혼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4구역은 저희하고 비슷한 뭐 일부 일종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뭐 2구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대부분이 다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기준 용적률이 230%부터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특이하게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도 있고 뭐 2종 7층 지역도 있다 보니까 기준 용적률이 220.4%로 가서 굉장히 좀 전체 조합원의 어떤 연면적을 찾아가는데 좀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보니 사실은 여기서 이제 기반 시설로 돼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압구정 초등학교 부분이라든지, 근데 압구정 초등학교를 제외한 이 전체 우리가 토지용 계획상 이 압구정 초등학교를 앞으로 옮겼는데, 이 압구정 초등학교에 신설되는 땅은 과거에 3종 일반 주거지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치환을 해보자. 1대1로 그냥 가져가자. 기반시설 부지는 그대로 가져가고 기반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이제 가중평균 해가지고 좀 조정을 해보자. 요거는 이제 충분히 논리적인 근거가 있고 그렇게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기준 용적률을 적용한 사례들도 분명히 저희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치환을 했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압구정 초등학교가 이쪽으로 가져갔던 부분들은 이제 기존의 3정으로 230%로 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물론 이제 기존의 190% 지역으로 가고 또 이제 이쪽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 기부 체납과 관련된 인센티브 개수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신속통합계획에서 보시면 상한 용적률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기준 용적률에다가 뭐 이렇게 가중치를 두고 건축물 기부 체납량에다가 0.7을 곱하게 돼 있었습니다. 개수 자체가 이게 뭐 계산 상한 용적률을 계산하는 복잡한 식인데 제가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는데 기준 용적률이 올라가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상한 용적률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산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아까 기준 용적률도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 개수를 이게 이제 작년 12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서울시의 공공시설들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운영 기준이 개정이 되면서 이 0.7에서 1.0까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기준 보시면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의 경우 건축물 또는 현금을 납부했을 때 개수는 0.7에서 1.0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었고 과거에는 그냥 일반 무조건 0.7을 적용하게끔 돼 있었는데 1.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1.0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른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전략 용도를 건축물로 지어서 기부 체납했을 때 1.0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자 우리가 건축물 기부 체납이 뭐 이제 덮개도로도 있고 뭐 문화시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전략 용도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략 용도와 관련된 인정 부분은 마지막 수권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건축물로 기부 체납하는 시설들은 대부분이 물론 이제 기존에 뭐 공공청사를 이전해 가지고 뭐 새로 지어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뭐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속통합기획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요구해서 지어지는 어떤 시설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부 전략 용도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개수 조정을 저희가 제안을 해서 1.0으로 한번 조정을 해서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해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조합 제한안이 분양 연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0.7을 적용했을 때 하고 1.0을 적용했을 때 보면 용적률 완화량으로 봤을 때는 0.7을 적용했을 때는 약 한 4.5%가 용적률이 완화가 되는데 1.0으로 적용했을 때는 약 한 5.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미세하게나마 한 1.3%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용적률 1%라는 게 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삼정 일반 주거 지역의 대지 면적이 약 한 7만 3천 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 용적률 1%라는 게 약 한 730평 정도 돼요. 우리 지역에서 아파트 공동주택 730평이면 비용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 계략적으로 아마 머릿속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런 어떤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상한 용적률에 대한 비율 배분. 요건 이제 요 부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계속 이제 과제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조합원 분양의 연면적을 어느 정도 100%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3종 일반 주거 지역, 자 이제 건축물 기부 우리 신속통합기획안을 보시면 이제 이쪽은 예전에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신속통합기획안입니다. 그래서 보면 건축물 기부 체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주거 지역의 대부분을 한 85%를 준주거 지역 쪽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쪽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그때도 사실은 아마 서울시에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면적으로 좀
준주거 지역에 안 하고 이쪽에를 하다 보면 우리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임대주택 수가 너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서울시에서 의도적으로 소셜 믹스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적절하게 배분을 하기 위해서 이쪽 준주거 지역 쪽에 편중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보시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정비경 용적률이 263%고, 그러니까 이게 기부 체납에 따라서 올라가는 용적률이 파란색 부분입니다. 파란색 부분. 용적률 아까 인센티브 계산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기준 220에서 토지 건축물 기부 체납에 따라서 인센티브 계산해 보면 3종 획지에서 263%. 그다음에 이제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기준이 230에서 361%까지 이렇게 신속통합 예간에서는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요 내용들을 건축물 기부 체납을 자, 3종 우리가 획지가 굉장히 면적이 넓고 준주거 지역이 짧잖아요. 대지 면적이. 그래서 이제 대지 면적 기준 용적률로 224하고 230으로 했을 때 나오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나눠 보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이 88%, 준주거 지역이 한 12%로 이렇게 비율로 연면적 비율로 나누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한 용적률을 계산할 때 건축물 기부 체납량을 3종 지역에다 좀 많이 할애를 해서 3종 지역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약 이제 3종이 약 한 271%, 그다음에 준주거 지역이 과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많이 받았다 보니까 뭐 361%까지 조합 용적률이 갔는데 약 한 297%로 좀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대지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서 용적률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조합의 입장에서는 조합의 분양 연면적은 준주거 지역에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훨씬 크게 많이 올라가겠죠. 수치로 계산해 보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차원에서 좀 조정을 해서 좀 제한을 해보자라는 내용으로 용적률 연면적을 좀 균형 있게 좀 근거 있게 요거와 관련돼서는 사실 근거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기준 용적률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3종 지역하고 준주거 지역하고 연면적 비율대로 해서 기부체납량을 건축물 기부체납량을 갖다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논리적인 근거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좀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 공급 계획인데요. 요게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우리 3종 획지를 좀 늘리고 획지 면적을 늘리고 3종 획지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도 좀 올려야만 이런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신속통합계획에서 보면 3종 획지에서 85제곱미터 초과 세대 비율이 49.7%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5제곱미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33평, 34평형이라고 옛날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초과되는 세대수, 그러니까 34평형 초과되는 어떤 세대수 비율이 49.7%였는데 실질적으로 조합원 여러분들의 우리가 이제 3,940세대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조합원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평형대를 좀 늘려서 재건축 이후에 평형대를 늘려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의 어떤 니즈를 다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이 85제곱미터 초과 세대수를 좀 늘려야 되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근본에 이제 조합에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85제곱미터 3종 획지에서 약 한 3,654세대까지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준주거 지역에서 일부 이제 85제곱미터 초과를 약 한 280세대 정도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약 한 3,900세대 이상으로 이제 조합원들이 다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조정을 해가지고 좀 평형별 세대수를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종 획지에서 85제곱미터 초과 세대 비율을 약 한 73%까지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세대수를 과거에 650세대였습니다만은 뭐 562세대로 이렇게 조정하는 안을 한번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임대주택 이 세대수는 사실은 세대수는 크게 중요치 않아요. 이제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작은 평형을 임대주택으로 배분을 만약에 하게 되면 임대주택 세대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큰 평형도 일부 좀 우리가 기부 체납을 하고자 하는데 큰 평형도 서울시에서 수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임대주택 세대수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세대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공하는 연면적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임대주택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평형별로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세대수 기준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임대주택 세대수는 크게 중요치 않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제 총괄표로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지 면적을 보시면 3종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3종 주거지역을 22만에서 24만 정도로 올리고 준주거지역을 4만 4천에서 한 2만 8,900 정도로 이렇게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3종 획지를 늘리고 3종 획지 쪽에 용적률 인센티브도 좀 조정을 해서 조금 더 조합원 분양 연면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용적률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준이 220이었는데 224%로 올리고 3종 지역의 상한 용적률도 263에서 271%까지 조정을 해보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서 3종이 상한 용적률 올라가면서 이제 준주거 지역의 상한 용적률은 상대적으로 이제 낮아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기부 체납량이 준주거 지역에 있던 걸 갖다가 이제 3종으로 조정을 했으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개발 가능 연면적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속통합기획에서 나왔던 분양 연면적이 3종하고 준주거 지역을 합쳤을 때 약 한 78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합에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용적률 인센티브도 조정을 하고 뭐 이제 개수도 조정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조합 제한안을 봤을 때도 전체 분양 연면적은 78만여 제곱미터로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늘어나는데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큰 차이는 뭐냐면 3종 지역에서 62만 2천이었던 걸 갖다가 68만 6천까지 3종 지역에서 조합 분양 연면적을 대폭 늘렸다는 거죠. 그 의미는 조합원들이 원하는 연면적이 3종 지역에서 3종 지역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의 연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만 전체 조합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 해서 이제 이 부분들을 늘렸다는 부분이 이게 되겠고요. 준주거 지역은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 내용이 되겠고요. 임대주택 면적도 약 한 5만 7천에서 5만 4천여 정도로 약간 줄었습니다. 연면적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부 체납 양에 따라서 이제 인센티브 계산을 하다 보면 이 임대주택 양은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 양이 조금 줄었다. 그리고 이제 순부담 비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5.1%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전체 세대수로 봐서는 약 한 5,800여 세대였던 걸 갖다가 한 4,996세대, 5,000세대 미만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근본 우리가 이제 정비 계획으로서 여러분들 동의 3분의 1을 통해 가지고 제안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신속통합기획안을 크게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주어진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신속통합기획에서 주어진 가이드라인을 원칙을 좀 준수를 하면서 어떤 개수 조정이라든지 조합의 입장에서 그동안에 다른 지역의 어떤 사례들을 봤을 때 조정을 했을 때 조합의 입장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걸 제안을 해가지고 정비계획에 반영을 하겠다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여기서 주안점을 줬던 부분들은 3종 지역의 확대와 3종 지역에서 조합 분양량 면적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한번 조정을 해보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비 계획과 관련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부분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정비 계획에서 수치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서로 뭐 연면적 그다음에 뭐 순부담 용적률 인센티브 뭐 이제 3종 지역 준주거 이렇게 다 이렇게 하다 보면 계산을 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 수치를 뭐 자세하게
기억을 안 하셔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방향성 측면에서 조합의 어떤 분양 연면적을 3종 지역에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차원에서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정비계획 지정 이후에도 구역 지정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시면 정비계획 변경과 관련된 이번에 뭐 수권 소유인의 결정 고시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각종 영향평가 내지는 건축 심의라든지 뭐 환경영향평가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받는 과정에서 일부도 조정이 될 수도 있고 뭐 평형별로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한번 또 변경이 가능하고 또 이제 사업시행 인가를 하다 보면 또 이제 변경 요인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뭐 각종 영향평가 심의라든지 사업시행 인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또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일부 조정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는 어차피 정비계획이 결정되더라도 나중에 경미한 변경 내지는 뭐 중대한 변경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이 정비계획의 뭐 구역면적 10% 미만의 변경, 그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이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경미한 변경을 한 두세 번에 걸쳐 가지고 또 조합원들이 원하는 대로 또 일부 조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본에 어쨌거나 빨리 우리가 이제 정비계획 주민 제안을 통해 가지고 빨리 정비계획 결정 받고 추후에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있다 그러면 원하는 내용들이 있다 면 추후에 또 정비계획 변경 절차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변경이 필요하면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아마 절차상에 정비계획이 이번에 결정되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정비계획 최종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정비계획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종 획지에 이쪽 준주거지로 3종 획지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부양 통로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던 걸 갖다가 노년도변으로 이렇게 좀 이전을 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준 용적률 224%, 그다음에 이제 최고 층수 한 77층까지 이렇게 제안하는 내용으로 이제 정비계획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에 전체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 신속통합기획에 서울시에서 주어졌던 가이드라인을 좀 개선했던 내용을 저희가 이제 축약을 한 내용이 되겠는데 순부담 계획을 신속통합기획에서 17.3%로 했던 걸 우리가 이제 15.1%로 좀 조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내놓는 게 비율이 줄어들면 우리가 내놓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조합의 입장에서는 비용의 절감 차원에서 순부담이 줄어들면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15.1% 조정하고 준주거 지역의 축소를 통해 가지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택지를 좀 늘리겠다. 그다음에 3종 획지의 용적률을 220%에서 224%까지 확대를 하겠다. 기준 용적률을 그러면서 이제 상한 용적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압구정 초등학교는 뭐 이전하는 걸로 이미 교육청하고 협의를 진행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이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시설도 저쪽에 있던 걸 갖다가 따로 이쪽에 이전을 해서 최대한도로 택지를 넓게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해서 제안을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신속통합기획 이후에 우리가 이제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부 조정한 내용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저도 앞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전문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수치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의 분양 연면적을 최대한으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검토가 됐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제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절차 이용하고 질의는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또 총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보신 바와 같이 좀 수치적인 부분이 좀 많았죠.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대비해서 조합에서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한 내용도 있고요.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되지 않았지만은 조합의 안을 이번에 입안할 때 함께 수록해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안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죠? 여러분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서 우리 희망평형 설문조사 결과 및 건축계획 방향에 대해서 우리 조합의 설계회사인 희림건축의 오성원 본부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 희림 컨소시엄에서 설계를 맡고 있는 오성원입니다. 아까 저는 이제 계속 앞을 보고 있어서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처음에 그 KTS에서 발표한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 동의를 구해야 되는 내용이었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정비계획 변경 위반 제안에 동의하시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앞으로 조합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서 만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좀 구분을 좀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이제 편하게, 중요하지만 편하게 좀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설문 결과는 사실 저번에 이제 간담회를 차수별로 다 하려고 했는데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6, 7차만 하고 나머지 차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분들 이제 좀 더 설명드리려고 오늘 좀 추가를 한 내용이고요.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했고요. 44.4% 1735명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11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을 했고요. 그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희망 평형이에요. 보시면은 26%가 이제 54평, 그리고 그 다음으로 25%가 이제 40평, 그 다음에 62평, 뭐 34평 이런 순서대로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전체적인 이 비율은 저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수별로 기존의 그 규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비례해서 설문을 해 주셨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좀 특이점은 펜트하우스를 좀 신청하신 분들이 저희가 한 3타입 정도인데요. 28 그리고 29분 그리고 63명 이렇게 100분 이상이 좀 펜트하우스를 좀 희망하신 게 좀 특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최고층 수는 거의 반반이긴 한데 그래도 70층 내외를 찬성하신 분이 한 2% 정도 더 많았고요. 상업시설의 위치는 저희가 4가지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해드렸어요. 근데 준주거 상업과 연계한 노년로변 연도형 상가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셨는데 아마도 이거는 공공보행 통로가 그쪽으로 좀 옮겨갔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인 것 같아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좀 거의 비슷하게 숫자들이 나왔고요. 주차 대수는 이것도 사실은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 게 좀 어폐는 있을 것 같아요. 대형 평형은 뭐 4대, 좀 작은 평형들은 3대, 2대,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한 3대 정도 이렇게 설문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커뮤니티도 평균적으로는 한 3평 정도. 그러니까 지금 강남 지역에 최근에 재건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한 2평 정도거든요. 그리고 압구정동은 다 한 3평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비슷한 수준이고 우리는 세대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지겠죠. 위치는 단지 중앙 그리고 분산 배치 이렇게 희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따 그 3번째 챕터에서 계획 방향에서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주고용지는 축소하는 데에서 56%가 찬성을 해주셨고요. 준주고용지 입주 희망 15% 248분이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총 조합원이 지금 제적 조합원이 3,907분이십니다. 그러면 한 580명까지도 예상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문을 할 때 조금 더 정밀하게 한번 여쭤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한 2배 정도 이상 희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준주고용제 만약에 들어가시게 되면 아파트에 대한 특화 방안을 주거 공간의 평형 증가를 가장 많이 응답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복층형 평면 그리고 오피스나 상가 같은 알파 공간 제공 이런 순서대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린 2가지는 이제 상가 소유주에 대한 의견이에요.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상가 위치가 준주거 지역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지 중앙에 좀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준주거 지역의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릴 것이다라고 예상하신 부분인 것 같고요. 단지 중앙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로드샵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희망들이 그 아파트 조합원님들하고는 좀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희망 평형은 이제 상가입니다. 전용으로 10에서 15평이 이제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이 이제 15에서 20평 두 번째 순서입니다. 기타 의견 이렇게 직접 써주신 분들이에요. 대형 평형 옵션에서 이제 세대 분리형이나 일대 1+1 개념으로 두 채를 받는 선택 희망. 요것도 이제 저희가 2차 설문 때 좀 여쭤볼 거고요. 40평대가 너무 하나밖에 없고 뭐 이렇게 너무 건너뛰어서 저희가 그 좀 세분화할 겁니다. 그리고 소형 평수 20평형대에 대한 수요 조사도 있어서 요것도 저희가 좀 더 세분화해서 설문을 다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버타운에 대한 의견이 여기도 있고 요 아래도 있고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대형 병원 입주 희망이 있었는데 사실 병원까지는 어렵고 저희가 제안했던 건강검진센터 수준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과도한 임대 아파트 준주거 개발 반대 축소 희망 있었고요. 그리고 펜트하우스를 좀 많이 넣어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덕계공원 관련돼선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요. 요것도 제가 따로 한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평형대도 세분화하고요. 층수 같은 경우는 이제 70층이 좀 많기는 했어요. 52%. 저희가 3개 동을 77층으로 하고 나머지를 37에서 68로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좀 층수를 올리는 이유는 동수를 좀 줄여서 조합원들이 다 한강 조망을 100% 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층수는 정비 계획에서는 사실은 상한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77층으로 받아놨다고 그래서 무조건 77층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60층으로 해도 되고 65층도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업시설은 4개 위치 고르게 지금 계획을 할 거고요. 주차 대수 세대, 커뮤니티 3평, 그러니까 중앙하고 분산 배치할 거고요. 준주거 용지는 희망하시는 대로 지금 8,700평 정도로 줄여서 가고 있는데 뭐 저희가 조금 더 여지를 두고 협의를 진행할 겁니다. 2017년도 기준까지 가는 계획으로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준주거에 희망하시는 조합원들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또 늘려야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현재는 어쨌든 저희가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축소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줄여서 지금 제안은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정비계획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들이 다 가능한 숫자입니다. 준주거 용지에 희망하는 특화는 평형 증가가 있었고요. 상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차수별로 좀 설명을 다 드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수별로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1, 2차는 이제 희망 평형하고 준주거 용지 면적 축소에 대한 반대인데 반대도 사실은 0.2%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희망 평형은 아무래도 이쪽이 좀 중대형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우측이 전체에 대한 설문이고요. 좌측이 1, 2채에 대한 설문입니다. 가장 많은 선호가 54, 62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 3차입니다. 3차는 이렇게 3가지 희망평형, 상업시설 위치, 준주거용지 면적 축소 반대 의견이 좀 더 많았고요. 그 상업시설 위치는 그 노년로변보다는 이제 준주거용지로 가기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준주거용지 면적 축소에 대해서도 오히려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거를 저희가 왜 그럴까를 좀 고민을 해보니까 상업시설은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에서 좀 이용을 편리하게 하시는 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상가 들어오면 좀 복잡하니까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인 걸로 저희가 해석이 됐고요. 준주거용지 면적 축소는 아무래도 한강변이다 보니까 준주거용지를 줄여서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좀 분담금을 좀 작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의견이 좀 결합된 것 같아요. 3차에 대한 희망 평형이 있고 이건 3차에 이제 평형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4차입니다. 4차는 희망 평형이 좀 많이 커요. 그래서 대지 지분에 대한 좀 그런 평가를 평형에 좀 반영을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인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층수는 좀 압도적으로 63%까지 좀 49층 이하로 나왔는데 아무래도 4차가 현재 저층이니까 조금은 더 저층을 선호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 평형이고요. 4차. 5차는 뭐 다른 부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평형만 좀 차이가 있는데 5차가 아무래도 이제 30평형대다 보니까 40평을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40평이 이제 41%고요. 그 현재하고 비슷하게 가고자 하시는 분도 의외로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크게 54평까지 이렇게 키워가시는 분들도 희망을 하셨고요. 6, 7차는 최고층 수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70층, 49층 이하로 59% 희망을 하셨고요. 10차 이제 2단지가 되겠죠. 희망평형, 그 부대시설 면적, 준주거용지 면적 축소 이렇게 좀 상반된 의견이 좀 있었고요. 희망평형은 뭐 기존의 평형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부대시설은 전체보다는 좀 작게 2.5평 이하가 좀 많았습니다. 준주거용지 면적 축소에 대한 반대 의견이 조금 더 많았고요. 평형입니다. 우측이 전체, 좌측이 10차고요. 40평형대가 가장 많고 30평형대 그 다음에 이제 54평. 어떻게 보면 5차랑 좀 비슷한 결과인 것 같아요. 13차 평형하고 상업시설 위치인데요. 평형 여기도 40평이 좀 많았고요. 상업시설 위치는 노년로변이 아니라 준주거 용지나 남측 도로변 연도형을 좀 많이 희망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14차고요. 여기는 이제 평형대에 대한 차이만 좀 있었습니다. 40평형이 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죠. 50%. 그리고 기존하고 동일하게 유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대림빌라트하고 이제 현대빌라트 보여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대형 평형이다 보니까 70평대, 80평대가 좀 많았고요. 주차 대수도 4대입니다. 이렇게. 근데 좀 현대빌라트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어요. 두 동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규모가. 근데 현대빌라트는 희망평형이 이렇게 좀 작아요. 물론 이제 표본이 좀 작긴 합니다. 그리고 최고 층수도 좀 낮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주차 대수도 아까 대림은 4대 이하를 얘기를 하셨는데 여긴 또 2대 이하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현대빌라트 쪽에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차량 대수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아마도 이렇게 나온 것 같고 희망평형도 조금은 작게 나온 것 같다. 뭐 그런 의견을 주신 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이해는 되는 부분은 좀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 대림 아크로빌입니다. 펜트하우스가 압도적으로 좀 많이 있었고요. 상업시설도 준주거용지가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차 대수도 좀 많이 나왔고요. 부대시설도 가장 많은 큰 규모를 좀 희망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희망 평형을 보면 이렇게 뭐 대형 평형들을 다 희망을 하셨어요. 펜트하우스 101평, 101평 또 18%, 87평 이렇게 좀 대부분 다 대형 평형을. 근데 뭐 일부는 지금보다 좀 작게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설문 결과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설문조사를 할 때 저희가 정비계획에 이제 반영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제 처음에 취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안내지에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 평형대나 동의 위치나 이런 게 정비계획에 전혀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서 참고한 거는 그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좀 늘리고 준주거 지역을 좀 줄이는 부분 반영했고요. 그리고 조합원님들이 쭉 몇 평형부터 몇 평형까지 희망을 다 해주셨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다 합쳐봤어요. 그래서 그게 과연 우리가 수용 가능한가라는 거를 검토를 했습니다. 총 용량에 대해서만 검토를 한 거고요. 특히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은 이거는 동의하실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얼마든지 계속 저희가 받아가면서 협의를 진행할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건너편 강이나 이제 한강의 유람선이 만약에 다니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아마 뭐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면서 살고 싶어할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조감도를 이번에 한번 다시 새로 만들었어요. 그 한번 비교해 보시면 뭐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전에 저희가 현상했을 때보다 요 가운데 쪽에 좀 밀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저희가 한 2동 정도를 좀 줄였고요. 그 효과는 여전히 준주거 용지를 좀 축소하면서 요 일반 분양 아파트들이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생긴 그런 공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한강에 가까운 동들이야 뭐 당연히 이제 한강 조망이 되겠지만 요 가운데 이 중앙 광장에 한 5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강 전면에 10동, 광장에 5동이 있어요. 그 광장에 있는 동들도 한강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준주거를 희망하시는 분도 저희가 좀 한강을 볼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쪽까지 내가 100% 자신은 못 드리지만 최소한 이 3종 주거지역 안에 있는 모든 조합원님들은 한강을 보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준주거 지역이에요. 아까 280분, 전체로 환산하면 한 580분 정도가 들어가게 됐죠. 이 2동에 만약에 조합원님들이 희망을 하시면 한 280분 정도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3종에 있는 동들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 저희가 한번 복층형으로 한번 다 계획을 해봤어요. 여긴 다 2층짜리 집으로 한번 계획을 하고 테라스도 있고 이렇게 브릿지 형태로 특별한 좀 커뮤니티 라운지도 좀 계획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저층부에는 아까 유현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바로 상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리함도 좀 가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배치입니다. 네, 아까 조감도 보여드렸던 그 배치도고요. 이렇게 강변 쪽으로 10동 그리고 안쪽에 광장변에 이렇게 5동을 넣었어요. 여기에 한 280세대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제 설문조사를 이제 뭐 몇 차례 더 하게 될 건데 이렇게 됐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10동이고 이제 여기가 5동이니까 뭐 3분의 2, 3분의 1이라고 보면 조합원님들이 준주거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빼고 나서 한 3분의 2 정도가 한강을 희망을 하시고 이 가운데 쪽에 한강도 보이지만 이렇게 풍부한 녹지를 이렇게 바라보는 남향, 도심 조망을 갖고 계신 분이 한 3분의 1 정도를 희망하시면 사실은 이제 완벽한 계획이 되겠죠. 예. 뭐 그렇게 되면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뭐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세대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 안쪽을 다 없애고 한강변으로 가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저희가 자랑하는 이 4호 조합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층수는 이렇게 77층 3동, 나머지 60층 이상 6동, 그리고 50층 이하가 또 6동, 그리고 준주거 지역에 이렇게 2동, 이렇게 조합원님들을 위해서 전체 17동 정도로 지금 배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 다 드렸던 내용인데요. 대지 면적 3종 늘리고 준주거 줄이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1142평을 늘렸습니다. 신태용 기획보다는. 그리고 면적은 지금 준주거는 용적률이 높고 3종은 낮잖아요. 그러면 연면적이 좀 줄어야 되는데 아까 뭐 상한 용적률, 뭐 개수 이런 계산을 통해서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100평 정도는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뒀고요. 세대수 신통기획 5813보다 마이너스 817, 4996세대로 지금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숫자는 이제 나중에 뭐 분담금 뭐 계산 고려하다 보면 일반 분양을 좀 늘려야 되거나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대수가 늘어날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든 조합원님들 그 거실에서 테라스 통해서 한강 조망하게 해 드릴 거예요. 요동에서 보이는 모습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요 안쪽 동은 어떨 것이냐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최소한 60m 이상 다 거리를 이격을 시켰어요. 지금 60m 정도면은 뭐 앞뒤동 간격보다도 사실 훨씬 더 넓은 간격이고요. 이렇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전면에 한강이 있고 곧
사이 동들에서 보시면 이렇게 다 한강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60m 이상 확보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 안쪽 동, 그 중앙 광장에 있는 동에서 앞에 동들이 있잖아요. 그 사이를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쭉 올라가면서 뭐 앞동이 좀 보이긴 하지만 뭐 한강 조망과 뭐 건너편에 뭐 산들 북한산까지 잘 보일 겁니다. 중앙에는 또 장점이 있죠. 이렇게 숲세권으로 굉장히 넓은 광장이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도 중앙에 집중이 돼 있겠죠, 많이. 이렇게 단지의 안에 이런 숲들을 바로 가까이서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학교 가까운 데는 도심 조망도 되지만 학세권의 장점도 누리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1번 출구가 있고요. 여기 시설 출구가 생길 겁니다. 이게 뭐 출구가 될지 건물을 타고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상가들이 이렇게 쭉 펼쳐질 거예요. 그러면 상업시설 굉장히 이용 편리할 거고요. 초역세권이 되겠죠. 여기는 뭐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도심에 대한 연구 조망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특화할지 저희가 조금 아이디어를 좀 내본 내용들을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렇게 내려오면은 바로 상가 연결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IFC몰 같은 형태의 이런 멋진 상가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복층형으로 저희가 좀 특화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뭐 다 복층형 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하시면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건데 뭐 이렇게 형태적으로도 좀 달라 보이고 이렇게 마당을 좀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그 준주거 지역, 우리가 시내에서 보면 요동이 제일 잘 보일 거예요. 이렇게 시그니처 디자인을 저희가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뭐 희망하신다면 뭐 어느 정도 층수까지는 이렇게 차를 거실 앞까지 이렇게 끌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라이빗 커뮤니티 별도로 좀 만들어 드리는 것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야외 공간에서도 조망이 가능한데 이 커뮤니티를 사실은 3종하고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제 관리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준주거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좀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5동, 뭐 2동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테라스에서 보이는 이제 한강 조망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이런 4호조합을 썼을 때 저희가 같이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강 정면 조망되면서 도심 조망도 되고 마통풍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테라스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아까 맨 앞에 이미지 보여드렸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기본적으로 세대당 2대씩 쓰고 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피난해서 2.5대씩 쓰실 거고요. 이건 저희가 현상 제안했을 때 뭐 저희가 특허냈다 뭐 이런 말씀드렸던 그 평면을 계속 지금 디벨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커뮤니티. 저희가 중앙하고 분산 말씀드렸잖아요. 수변에는 이렇게 각 동별로 커뮤니티도 들어갈 수 있고요. 중앙과 분산과 준주거 이렇게 세 군데 영역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단지 전체 게이트가 될 거고요. 이건 단지 중앙에 있는 압구정 갤러리입니다. 여기 압구정지 비석을 다시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현대적으로 압구정 정자에 대한 현대적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앙에는 좀 큰 공간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체육관 이런 거를 다 분산 배치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실내 수영장, 그리고 이런 큰 별마당 도서관 같은 이제 라이브러리 들어갈 것 같고요. 분산형은 지금은 저희가 한 3동에 하나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3동에 사실은 세대수가 거의 웬만하면 중규모 단지 수준입니다. 피트니스 들어갈 거고요. 스크린 골프도 이렇게 좀 여러 요즘에 이렇게 면들이 좀 많이 있는 것들을 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우나, 다이닝, 요거는 동호회 활동할 수 있는 소셜 클럽이 되겠고요. 이건 이제 각 동마다 들어가는 건데요. 주차한 이제 드롭존이 될 거고요. 드롭존 이렇게 안쪽에 보면 로비가 보입니다. 들어와셨을 때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창고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또 압구정동에는
수장고가 또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저희가 동별로 좀 마련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기 반상회 하실 때 쓸 수 있는 주민 회의실도 있을 거고요. 예, 이렇게가 이제 부대 시설이었고요. 그다음에 상업 시설입니다. 상업 시설은 그 노년로변 아까 가장 많이 나왔죠. 예, 준주거 이렇게 남측 중앙. 아까 유현준 교수께서 약간 빈도를 얘기하셨잖아요. 입주자만 쓸 거냐, 외부 사람들한테 공개할 거냐. 사실은 가운데로 오면 올수록 이제 입주자들이 좀 많이 쓰고 바깥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외부 사람들하고 같이 쓰게 될 것 같아요. 이건 준주거용지의 상업시설을 저희가 좀 아이디어를 내본 건데요. 사실은 그냥 막 상가만 이렇게 막 쭉 연달아서 넣으면은 사람들이 가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시간 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수강 공간도 있고 식재도 많이 해서 실내 정원 같은 느낌의 상가로 좀 테마화시키면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준주거에 해당하는 모습이었고요. 요게 아까 유현준 교수님이 보여드렸던 그 미국의 그 텍사스하고 보스턴의 거리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한강 가는 길이 될 거고요. 쭉 따라서 가면 이제 남산도 보이고 이제 한강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이건 남측 도로변인데요. 여기 이제 학교가 있겠죠. 학교에서부터 역까지 쭉 연결되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상가 거리의 그 약간 옮겨진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중앙. 조금은 이제 정원한 환경 속에서 조금 그 조합원님들이 쓸 수 있는 상가의 성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외부 공간인데요. 저희가 그 아까 5개 동의 요 안쪽에 동이 있었잖아요.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테마 공간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여름, 가을, 겨울. 겨울에는 이렇게 고즈넉하게 조각 따라서 이렇게 눈길을 산책할 수 있는 이런 멋진 아트웨이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계획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슈 사항은 한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거는 좀 이해를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를 했고요. 먼저 1:1 재건축인데요. 1:1 재건축이라는 말은 사실은 공식적인 용어에는 어디에도 없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법에 보면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이렇게 있죠. 압구정동은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돼요. 34평. 근데 압구정동은 중대형 평형이 많아서 이렇게 계획을 할 수가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저희가 계획한 건 30평형대 분들도 40평형을 희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전부 다 40평형대 이상으로 지금 계획을 해놨어요. 저희가. 더더군다나 안 되겠죠. 근데 예외 조항이 다행히 있습니다. 종전주택 뭐 줄어드는 건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30% 범위 내에서 키운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1:1 재건축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좀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세대수가 1:1이어야 한다. 또는 전용 면적이 기존하고 똑같은 1:1이어야 한다. 그거를 이제 각각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정확하게는 재건축 시장에서 통용되는 1:1 재건축은 요 내용입니다. 사실은 뭐 세대수나 전용 면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표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일반 재건축 6:4 재건축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60% 이상을 34평 이하로 해야 되기 때문에 6:4라고 했는데 이것도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1:1 재건축이 되면 기존 주택의 전용 면적을 30%까지 확대 가능하다. 이건 이론적인 한계치예요. 단지의 그 조건에 따라서 20%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압구정동 같이 간신히 100% 정도까지만 맞출 수 있는 단지들도 있는 거예요. 이건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압구정동 3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안한 내용의 그 건축 개요를 보면 전용 면적은 16만 3천, 분양 면적은 21만 7천 평이에요. 무슨 차이냐면 여기는 조합원님들이 실제 거주하는 집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지상의 집 바깥의 공간이에요. 현관문 열고 나면 복도 있죠. 엘리베이터는 면적에서 빠지니까 엘리베이터 홀 있죠.
계단 있죠. 1층에 로비 있죠. 예, 그런 면적들이 합쳐진 거예요. 보통은 75대 한 25%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한 거는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건축물 대장 전유 면적과 동일한 면적. 용어가 약간 다르죠. 전용이라고 했다가 전유라고 했다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우리가 전용 면적이라는 그 공식적인 법적 용어를 쓰는데 건축물 대장은 전유 면적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압구정동은 이 전유 면적이 상당히 좀 이상해요. 예, 어떻게 이상하냐면 어떤 차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극단적으로는 지하층까지도 전유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행정상으로 30% 이내로 늘어나는 거를 따질 때는 이 면적을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일한 면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동산에서 알고 계시는 그 전용 면적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큽니다. 이 숫자가 뭐 작은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집이 뭐 53평이야. 근데 전용 면적이 뭐 40평이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면 그거보다 더 크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거랑 맞췄고요. 저희가 평형대 조사를 다 했잖아요. 그 면적들 다 합친 게 우리가 계획하는 이 범위 내에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면적하고 비교해 보면 117%는 늘어나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얘는 똑같은데 얘는 어떻게 늘어났냐? 전용률이 좀 다른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분양 면적이 이 전용 면적에 약간 오류로 인해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실사용 면적 여기다 발코니하고 테라스 더하면 한 150% 정도까지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집보다는 지금 저희가 쭉 보여드리는 그런 정도 수준의 규모면은 훨씬 집은 커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층수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요. 그 반반이에요, 사실은 지금 52대 48. 그러니까 여전히 48%는 층수가 낮은 거를 선호하고 계세요. 물론 좀 낮은 층을 나중에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분담금에 대한 얘기는 좀 달라지죠. 그래서 이거는 성수 4구역에서 나온 신문 기사입니다. 보면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해서 최고 77층으로 이제 찬성을 해서 가는데 공사비 늘어나요. 20% 늘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평균 한 60층 정도 돼요. 20% 늘어나고요. 공사 기간도 뭐 길게 보면 1년까지 늘어나요. 그런데 이제 분양 수익은 40% 늘어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분양가를 조금 더 높게 받기 때문에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들에도 가산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 통해서 높게 책정을 할 수가 있고요. 미래 자산은 당연히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49층으로 하면 100% 한강 조망을 만들어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솔직히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77층으로 간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미래 자산 가치 상승. 근데 현재에 대한 분담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차이는 없다. 근데 미래 자산 가치는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77층으로 좀 저희가 좀 계획을 뭐 해드리고 싶은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저 덮개공원 또 이슈가 있어요. 반대하시는 분 꽤 많았어요. 기타 의견으로 반대하신 분이 46분인가 계셨어요. 정주환경은 개선이 되겠죠, 당연히. 녹지 늘어나고 먼지, 교통소음 줄어들 겁니다. 공원, 휴식 공간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 상승 당연히 되겠죠. 근데 이 공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앞에 동만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물론 거리로 보면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가깝고 멀고의 차이는 뭐 동해 이치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근데 공통적으로 가져가시는 혜택이 숨어 있어요. 뭐냐면 공사비를 신통계획에서 2천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천억일지 1,500억일지는 설계를 해봐야 알아요. 2천억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투자비가 회수가 되는데 6,192억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용적률을 우리가 4.2%를 더 받아오거든요. 만약에 2천억을 순부담으로 한다면 용적률을 4.2%를 받아요.
그러면 그 4.2%를 조합원들이 가져올 수 있겠죠. 그 면적을 시세를 2억으로 가정을 하면 6,100억이 돼요. 4,100억 차이가 나겠죠. 세대당 한 1억 정도가 혜택이 돼요. 이거는 가깝고 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누리는 혜택이에요. 거기에 임대 면적이 1,500평이 또 줄어들어요. 상한 용적률이 올라가니까 임대 면적은 당연히 자동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요 면적 0.79평하고 요 내용은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또 더 안 보이는 내용들이 좀 숨어 있어요. 저희가 현상 제한할 때 8m를 이렇게 들어 올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한강 조망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덕계공원이 생기니까 명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덕계공원이 만약에 없으면 땅을 8m를 들어 올리겠다라고 할 명분이 사실은 없어져요, 거기서. 그냥 멀쩡히 있는 땅들은 그 다른 단지들은 다 그대로 있는데 우리만 8m를 올려주세요. 인정받기 어렵겠죠. 사실은 덕계공원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이 사실은 큽니다. 그 다음에 조망권 좋아지겠죠. 땅 덜 파겠죠. 그러니까 지하층이 돼버리니까 우리 지금 그라운드 레벨이. 그리고 커뮤니티 설치를 지하에 이렇게 도로에서 봤을 때 지상같이 하니까 실제로 용적률을 여기서 우리가 세이브를 할 수 있어요. 또 커뮤니티가 지하로 들어가니까 아파트 면적이 또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약간 그런 개념이 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고 멀리 있다만 갖고 판단하실 내용만은 아니지 않나 해서 이렇게 좀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진짜 다 끝났습니다. 설명은. 저희가 스마트 H라고 그래서 한번 총회 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안 하고 있냐 뭐 그래가지고 안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바로 착수했고요. 이런 내용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저희가 계속 드릴 거고요. 여기를 통해서. 그리고 뭐 평면에 대한 거, 배치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설문도 이걸로 가능해요. 설문 이걸로 하게 되면 굉장히 간편하게 또 여러 차례 이렇게 하나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비용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모아서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설문 비용도 많이 줄어들 거고, 이게 저희가 개인 인증 시스템까지만 어떻게 저희가 확보를 하면 이게 법적 문제가 없는 이상은 이런 투표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저희가 지금 탑재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 보실 수 있냐면 4월 달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시연을 해드릴 거고요. 1단계, 2단계에서 7월 달에는 좀 상용화하도록 지금 이 업체랑 계약을 해서 개발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설문 이제 진행할 건데 조금 더 이제 정밀한 질문들을 이제 드릴 거예요. 저희가 준주거 희망하시는 분, 평형때 이렇게 따로따로 문항을 하다 보니까 잘 매치가 안 돼요. 준주거의 특화로 평형 증가를 원하셨는데 또 실제로 희망은 소형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좀 상반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좀 캐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준주거나 희망 평형대를 20평형대, 40평형대, 60평형대 하나씩 추가해서 늘 할 거고요. 1+1 그리고 세대 분리형 커뮤니티 희망하시는 프로그램들 요거 다시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강조망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안방 거실에서는 난 그냥 남쪽이면 좋겠어. 난 그냥 한강은 그냥 주방에서만 이렇게 간단하게 보였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평면 개발할 때 그런 비율들도 다 조사를 할 겁니다. 이런 내용들로 계속 실시를 할 거고요. 조합에서는 좀 서둘러서 이런 의견들을 좀 빨리 받아보고 싶어는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 어쨌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차 문항들도 저희가 거의 완성이 다 돼 있고요. 조금 더 의견 받아서 정리해서 빨리 시행을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설계 방향하고 설문 결과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동의하시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 그거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같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시간 이제 4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준비된 설명 내용은 여기까지 좀 다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그 우리 정비계획 안과 또는 그 건축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혹시 거소해 주시면은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좀 비치를 좀 해주실까요? 예, 나오시죠. 소유하고 계신 동호수와 성함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52동 504호 조합원 김인혁입니다. 오늘 그 설명회에서 제가 질문할 사항은 그 1차 설문조사 후에 차수별 간담회를 한다고 하다가 그게 중단이 되는 바람에 오늘 질문을 할 기회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그 현대 4차 소유주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대표를 맡고 있고 있어 그 4차의 입장을 밝히고 질문을 하고자 함입니다. 제 질문은 약 2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말을 끊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 전 조합 설립을 위해서 약식 감평에 의해서 감정평가와 그다음에 추정 분담급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책자에 실렸는데 그러고 나서 각 차수별로 특히 대지 지분이 많은 차수들이 불만이 많아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 그랬더니 조합장께서는 절차상 요식행위로 만든 것일 뿐 아무 의미가 없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나중에 다 제대로 될 거다 하는 그런 얘기로 다독여 왔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대 4차는 대지 지분이 36.6평에 용적률이 95%입니다. 아시다시피 2종인데 서울시에 의하면은 4차 경우에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 시에 10%의 기부 체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36.6평에서 10%를 감하면 32.94평이 남습니다. 참고로 65평 경우만 비교해도 26.28평에서 30.42평으로 저희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 실시한 1차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 추정 분담금표가 거기에 실려 있는데 차수별 평형별이 아니고 대지 지분을 깡그리 무시한 10평 단위 분양 평형대로 묶여서 추정 분담금을 평균한 수치를 예시하여 죄송합니다. 그 4차의 소유주 입장에서는 상식 밖의 발상에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설문조사 대응 방향에 대해서 4차 단톡방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거 설문조사에 응할 거냐 아니면 보이콧할 거냐 했더니 거의 대다수가 보이콧하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대표를 맡은 제가 그래도 우리의 4차의 입장을 이 기회를 이용해서라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받아야 될 평형을 제시하자 이렇게 다독이고 설득해서 분담금 없이 우리가 받아야 될 평수 그거를 우리가 제시를 하고 또 소유주분들에 따라서는 소유주분들이 가족이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평수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환급받을 목적으로 작은 평수로 신청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의 4차 소유주만이 그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나머지 과반수의 소유주들은 보이콧을 했고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질문 두 가지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질문 첫째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시세가 요즘 보면 2억에서 3억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설문조사에 나온 40평대의 경우에 차수별 대지분 차이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특히 40평대에 우리 44평하고 43평이 있는데 이를 일부라도 반영한 2023년 실거래 가격도 한 15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40평대 한 묶음으로 묶어서,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묶어서 평균 내가지고 또 평균 내가지고 추정 분담금이다. 이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시세 차이도 엄청나고 대지분이 배 이상 차이 나는데 그걸 40평대라고 해서 같이 묶어서 그걸 설문조사라고 내놨습니다. 과거에 3년 전에 그 조합 설립 당시에도 제시됐던 약식감정 그 제일감정 평가법인에서 KB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게 많은 사람들의 그 불만을 자아내는데 이번 경우는 이건 완전 엉터리죠. 이게 어떻게 40평대 기준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엉터리 추정 분담표를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시급해야 될 그런 이유가 뭐냐? 합당한 이유가 이거를 답변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조합장이 안 계시니까 이걸 누가 대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안 계시다면 차후에라도 필히 그 대답을 해 주길 바랍니다. 조합장께서. 질문 두 번째입니다. 3, 4월 달이나 아니면 조만간 있을 정비계획 위반 신청서, 아까도 설명이 많이 있었죠.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내역이 포함된다고 조합에서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설명서에 보면요. 그런데 이번 그런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산출을 할 것인지 추정 분담금을 이번에도 이런 엉터리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차수별 대지분을 고려한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고 아니면은 차후에라도 조합장께서 대답이 있어야 우리 4차 소유주들은 이번에 그 동의에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약해 보면 추정 분담금 산출에 있어서 대지 지분이 좀 반영이 된 추정 분담금 산출이 고지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늘 여건상 우리 조합장께서 참석을 못한 사정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거는 추후에 또 조합에서 설명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사업시행과 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대지 지분 등 여러 가지 조건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조합 설립 인가 시점에 고지하는 추정 분담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우리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추정한 것일 뿐이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립니다. 추정 분담금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좀 아닐 것 같아요. 조합에서 추가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예, 앞으로 나오시죠. 예. 요약을 좀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4시 10분 전을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저는 79동에 사는 조합원인데요. 저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말씀을 먼저 분이 해주셔서 저는 관심이 있는 것은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말씀드리는 바에 의하면은 지금 상업지역이 정해지질 않아가지고 지금 상가를 가지신 분들은 센터에다가 상업지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 우리는 79동이기 때문에 지금 준주거지고 그 짝에서 상업지역이 돼서 어떻게 해서 빌딩을 70층을 올리느니 뭐니 이런 말씀들이 계셔서 제 입장에서는 그 상가지역 가지신 분들이 결정이 안 나면 위치가 이게 지금 역세권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의견을 제시할 문제가 없어요. 거기가 만약에 그냥 아파트로 지어져가지고 그 자리 제자리에서 우리가 배정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 아주 좋은 거고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역세권을 설계사무소에서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설계사무소 의중이 돈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건물을 지어가지고 역세권이 상가를 지어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역세권에 상가를 지으면 돈이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아까 설계사무소에서 말씀은 은근히 역세권으로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내 개인 생각으로는요. 그러면 우리 저 역세권에 있는 분들이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설계사무소나 저기는 여기도 조합에서도 그걸 원하겠죠. 상가를 역세권에 주면 돈을 많이 받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런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토사 구팽해 가지고 우리 지금 79동은 어디로 가는 것도 중요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의에 와서 내가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 가지 키포인트는 상업 지역이 가진 사람들이 원치 않으니까 저 센터를 원하니까 어디다 상업 지역을 짓게 돼 있다는 게 이게 확정이 돼야 모든 이 조합 회의도 되고 이게 유효하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아시는지는 모르시겠지만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우리 저 주민들 조합원들한테 2번에 걸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서면 보고를 받아서 예스라는 도장을 받아야 이게 재개발이 진행이 되지. 만약에 79동 한 동에서라도 동의서를 51%를 못 받으면은 재건축은 지연되는 거예요. 저도 재건축되는 걸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합원이 공평하게 모든 게 이루어져야 다 사인을 하고 재건축 진행이 되지. 어느 일방적인 사람만 좋아져 가지고 앞으로 밀고 나가봐야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79도에서 51%못 받아가지고 반대하면 전부가 이게 정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게 얘기해가지고 카톡에도 공정하고 해달라고 그러는데 오늘 조합장님도 여기 안 참석하신 걸 보면은 제 개인 사견인데 지금 조합장 마음대로 지금 흘러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해봤자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안을 가지고 와야 해결되죠.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업지역 가진 사람은 센터를 원한다. 여기 프로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기 우리 역세권이 이거 아파트를 아니 상가를 짓는다. 뭐 해결이 안 나가지고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니까 저는 여하튼 그만 말씀을 하라고 그래서 그만 저 마이크를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저는 대강 얘기했으니까 예. 이만 줄이고 내려가는데 이게 79도에서 51% 서류를 못 받아 동의서를 못 받으면은 재건축이 진행이 안 돼요. 예, 의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분 하고 우리 또 준비된 설명회 좀 마치도록 할까요? 우리 오셨으니까요. 마지막 한 분까지만 좀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유하고 계신 동호수하고 성함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7동 1007호 강병국입니다. 사실 제가 짧게 팩트 체크 몇 개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그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가 마지막 요거는 질문은 아니고 덕계공원 아까 좋은 점 말씀하셨는데 좋죠. 그거를 이제 주고서 받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것으로 받는 그 수혜를 받는 차수라든지 차수별 분란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나중에 그러니까 수혜받는 쪽과 아닌 쪽과의 그 어떤 그 비용 배분 부담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이제 되기 때문에 조합원님들이 약간 불만 또 불안하는 거니까 약간 그거는 이슈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최 이사님이신가요? 예. 자 그러면은 제가 먼저 드리면은 아까 지금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그 차수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지금 건축 계획상으로 뭐 최고층이라든지 뭐 이런 건 사실 나중에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정비계획 입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왁구 잡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핵심적인 게 뭡니까? 준주거 아닙니까? 그죠? 자, 준주거 지역에서 차수별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은 준주거 지역을 축소하는 걸 찬성한다 반대한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축소하는 게 56% 축소하는 걸 찬성한다고 하지만 그거보다 예를 들면 6, 7차 같은 경우에는 64% 반대하는 그러니까 축소하는 거를 찬성하는 거고 다른 차수 같은 경우에는 그 50%에 미치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큰 차이거든요. 자 이제 제 질문은 뭐냐면은
경험에 따르면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고 동의서를 받으시는 게 더 빨리 동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 동의서 진구를 하고서 하는 게 더 빠른 진행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질문 다 해주시면 예. 답변 다 드리는 자,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아까 그 미세 조정,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상 그 이제 입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약간씩 이제 조정이 가능한데 거기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그 나와 있었던 8,700평인가요, 준주거? 네, 8,700평에서 그게 이제 아까 10% 내외로 용적률 그 건폐율 조정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8,700평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그것도 준주거에서도 10%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떤 면적상 그 10%에 해당하는 것이 준주거 면적도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요거는 이제 그 기술적인 질문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 정비개혁 입안을 하고 나면은 강남구청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입안하는 그러니까 입안 권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입안 권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준주거 8,700평 제출했단 말이에요. 아까 뭐 2017년 기준으로 뭐 7,533평 말씀도 히림에서 하셨지만, 근데 이제 이거를 제출을 강남구청에서 했을 때, 강남구청에다가 했을 때. 예를 들면 이거를 강남구청에서 그대로 받아서 아이고 8,700평 이렇게 저는 할 것 같은 느낌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가자고. 왜냐하면 서울시가 사실은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신통 기획 하에서는 8,700평 우리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쪽에서 예를 들면은 12,000평 준주거 가지세요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 가능성이 일단 얼마큼 되고 그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조합과 사실은 조합에서 나오신 분 뭐 예를 들면 나중에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절차상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동의서 진구를 이제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제 진구를 시작을 하고 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이 결정된 건 없어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많이 결정됐다는 걸